역사는 기적을 기억합니다. 1969년 인간이 달에 갔어요. 1991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2025년 북극의 얼음이 길이 됐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미국이요? 아닙니다. 러시아요? 천만에요. 중국이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였어요. 70년 전엔 폐허였던 나라, 50년 전엔 독재에 신음했던 나라, 30년 전엔 IMF에 무릎 꿇었던 나라가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쓰러질 때마다 일어났죠. 배울 수 없다던 기술을 배웠고, 만들 수 없다던 제품을 만들었고, 갈 수 없다던 곳에 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북극에 섰어요. 5,499억 원을 쏟아부었죠. 목숨을 걸었습니다. 72시간의 폭풍을 견뎠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길을 들고서 말이죠. 러시아가 함정을 보냈지만 물러섰고, 중국이 데이터를 훔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세계가 비웃었지만 결국 박수쳤습니다. 저는 러시아인이지만 고백합니다. 이 나라가 부럽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얼음은 녹습니다. 매년 빠르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 아래엔 뭐가 있습니까? 석유입니까? 가스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독점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분할을 제안했죠. 미국은 견제만 했고 유럽은 우려만 했습니다. 그 순간 말입니다. 한 나라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항로를 연다.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알렉세이 드루긴입니다. 52세 러시아인입니다. 아니 러시아인이었습니다. 25년간 북극을 연구했습니다. 얼음 아래의 자원을 찾았죠. 그리고 그 자원 위에 탐욕도 봤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2018년 국경을 넘었습니다. 2024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그날 세계의 바다가 멈췄죠. 스웨즈운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후티 방언의 미사일이었습니다. 800척의 선박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죠. 세계 물류의 12%가 한순간에 마비됐습니다. 저는 그날 바다의 숨이 끊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컨테이너선들이 떠다녔습니다. 목적지 없이 말이죠. 석유 유조선들이 멈춰 섰습니다. 항구는 텅 비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이 생산 라인을 중단했죠. 부품이 오지 않았으니까요. 해운 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300%였습니다. 기업들이 패닉에 빠졌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희망봉입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4,000km가 더 멉니다. 6일이 더 걸리죠. 비용은요? 천문학적입니다. 바다는 더 길어졌고 시간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세계가 남쪽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북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북극 말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죠. 북극 항로 독점 추진이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었죠. 저는 내부 데이터를 봤습니다. 비밀 문서였습니다. 군사기지 재가동 계획이었습니다. 12개의 붉은 점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죠. 각각이 군사기지였습니다. 북극은 평화의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총구가 얼어붙은 전장일 뿐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러시아 북극연구소는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의 위장막이었죠. 데이터보다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과학보다 권력이 앞섰습니다. 이 수치를 수정하라, 이 보고서를 폐기하라. 명령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2018년 11월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새벽 4시 눈보라 속이었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저는 국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정착했습니다. 망명자가 됐죠. 국적 없는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유엔 회의장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북극항로 연구 투자안 발표.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5,199억 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이 북극에 그 작은 나라가 무슨 생각입니까? 북극은 강대국들의 전쟁터인데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북극 계획이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명확한 비전이 있었죠.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중국은 이용하려 했죠. 그러나 한국은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차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들은 자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오는 걸까요? 혹시 북극에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얼음 위에선 다른 길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북극 해빙 면적 1978년 800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지금은요 400만입니다.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매년 14만 제곱킬로미터씩 녹고 있죠. 한반도 면적의 6배입니다. 얼음은 줄었지만 인간의 욕망은 늘어났습니다. 저는 위성 데이터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직업병이죠. 25년간 해온 일입니다. 그래프가 보입니다. 하강 곡선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붉은 선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매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북극의 해빙, 그래프는 인간의 오만을 시각화한 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 속에서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열립니다. 바다가 열리면 항로가 생기죠. 항로가 생기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열렸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요, 미국이 지배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면 누군가 그 길을 독점하려 합니다. 2024년 9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북극항로 연구 예산이었습니다. 5,499억 원이었죠. 구체적이었습니다. 극지 영우선 건조, 위성 관측 시스템, 빙의 항로 실증 연구까지 말입니다.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단계별 목표가 명확했죠. 저는 그 숫자보다 그들의 표정에 놀랐습니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극을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합니다. 그 한마디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배를 말했습니다. 개발을 외쳤죠. 그런데 한국은 연구를 말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챈 건 저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합니다. 러시아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외무부 성명이 나왔죠. 북극 항로는 러시아 내수로다. 독점 선언이었습니다. 국제법 따위 무시한 선언이었습니다. 푸틴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극지 실크로드 구상을 발표했죠. 러시아와 손잡겠다는 겁니다. 400억 달러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두 거인이 얼음을 나누어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는 얼음을 녹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겁니까? 자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엔 북극 자원이 필요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충분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항로입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바다가 막히면 끝입니다. 수에즈가 막혔을 때 봤지 않습니까?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었죠. 삼성, 현대, LG 모두 물류 대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혹시 그들은 자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오는 걸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였습니다. 협력 제안이었죠. 북극항로 연구에 자문을 구합니다. 드루긴 박사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한국을 돕는다. 말이 됩니까? 조국을 배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조국을 떠났습니다. 조국이 먼저 진실을 버렸죠. 이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러시아 과학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북극을 아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나를 러시아 과학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북극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연구팀을 처음 봤죠.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열정이 아니라 절실함이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연구실은 단정했습니다. 정리된 책상, 깔끔한 화이트보드, 그리고 벽에 붙은 북극 지도가 보였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드루긴 박사님, 우리는 북극을 정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러시아는 얼음을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얼음 위에 길을 냈습니다.
그들의 연구 계획서엔 야망보다 겸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들은 진짜다. 나는 또 한 번 바다를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말입니다. 2025년 2월, 저는 노르웨이 트롬소의 항구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영하 15도였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어요. 25년간 느껴온 온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었죠. 한국 극지영우선 아라운호였습니다. 크기에 놀랐어요. 길이 110m, 7,500톤급이었죠. 하얀 선체에 태극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묘했죠. 힘이 느껴졌거든요. 그 배의 엔진은 조용했지만 그 의지는 굉금이었습니다. 승선했죠. 갑판에 한국 연구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20명쯤 됐어요. 인사를 나눴습니다. 드루긴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말이었지만 이해했죠. 그들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선장 박현수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첫인상이 강했죠. 박사님 함께 항해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배가 출항했죠. 목적지는 북위 75도 지점이었습니다. 베렌츠해 동쪽 구간이죠. 러시아가 독점을 주장하는 수역이었어요.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침착했죠. 첫날 저는 관찰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움직임을 말이죠. 체계적이었어요. 각자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빙하 관측팀, 수온 측정팀, 위성 데이터팀으로 나뉘어 있었죠. 장비를 봤습니다. 최신형이었어요. 다중빔 음향 측심기, 아이스레이더, 수중 드론까지 갖췄더군요. 러시아 연구소에서도 보지 못한 장비들이었죠. 그들의 기술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했죠. 둘째 날 첫 실험이 시작됐어요. 빙의 항로 구간 실측이었습니다. 아라운호가 얼음을 뚫고 들어갔죠. 스웨빙 능력 테스트였어요. 두께 1m 얼음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죠. 쾅!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배가 전진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멈추지 않았죠. 저는 갑판에서 지켜봤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어요. 하얀 금이 뻗어나갔죠. 배의 선수가 얼음을 밀어냈습니다. 뒤로 흘러갔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12시간이 걸렸죠. 예정보다 빨랐습니다. 원래 24시간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팀이 설명했죠.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가장 얇은 얼음 구간을 찾아 이동했죠. 전략이었어요. 힘으로 뚫는 게 아니라 머리로 뚫은 겁니다. 그들의 지도 위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시스템이 만든 정확함이었죠. 셋째 날 밤이었어요. 조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현수 선장이 옆에 왔죠. 박사님 차 한잔 하시죠.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물었죠. 왜 북극입니까? 위험한데 말입니다.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다로 먹고 삽니다. 바다가 막히면 끝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내 조국은 권력을 위해 북극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생존을 위해 연구하는군요. 선장이 웃었어요. 권력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길은 남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넷째 날 결정적 순간이 왔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북극 항로 운항 비용 분석이었어요. 기존 수에즈 경로 대비 20%에서 30% 절감이었죠. 시간은요? 10일 단축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줬죠.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연구원 한 명이 외쳤어요. 성공입니다. 갑판이 들썩였습니다. 환호가 터졌죠. 하지만 선장은 조용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착함이 더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의 북극은 군사기지였고 한국의 북극은 실험실이었죠. 러시아는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얼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위의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기대 섰죠. 북극의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오로라가 흔들렸죠. 초록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들의 엔진 소리에서 국가의 심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느꼈죠. 한국은 북극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어요. 나는 그날 얼음 위에서 인간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다섯째 날 북극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6시였죠? 갑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와 풍경이 달랐습니다. 얼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빠르게 말입니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해빙 붕괴였죠.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 연구원 대피, 전 연구원 대피. 사이렌 소리가 배를 채웠죠. 연구원들이 뛰었습니다. 갑판의 장비를 회수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얼음 덩어리가 배 옆으로 떠내려왔죠. 거대했습니다. 집채만 했습니다. 부딪히면 끝입니다. 선체가 찢어질 겁니다. 선장이 외쳤죠. 엔진 풀파워, 우현으로 회피. 배가 움직였습니다. 급선회였죠. 몸이 기울었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어요. 얼음은 길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가까스로 피했죠. 하지만 문제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온도가 급변했어요. 영하 15도에서 영하 5도로 올랐다가 다시 영하 25도로 떨어졌죠. 10도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죠. 음향 측심기가 멈췄습니다. 수중 드론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위성통신도 끊겼죠. 40% 이상이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북극은 아름답지만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죠. 연구원들이 긴급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영하 20도 바람 속에서 말이죠. 손이 곱았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장비의 60%를 복구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가 터졌죠. 국제환경단체의 성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북극 항로 개발은 자연의 모독이다. 강력한 비난이었어요. 근거도 있었죠. 북극에서 배출된 블랙카본 데이터였습니다. 1톤 29톤이었죠.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한국 북극을 오염시키다. 제2의 환경재앙, 탐욕의 항로, 헤드라인이 쏟아졌죠. 전 세계 언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탐욕으로 오해받는 걸 보는 건 너무 잔인했어요. 한국 정부가 흔들렸죠.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예산 삭감 논의가 나왔어요. 이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까?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철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죠. 배 안에서 말입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데이터는 차가웠고 사람들은 더 차가웠습니다. 저도 흔들렸어요. 혹시 나도 잘못 본 걸까요? 이들도 결국 탐욕을 품은 걸까요? 러시아와 다를 게 뭡니까? 겉모습만 다른 건 아닙니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날 저녁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준이었죠. 30대 초반 빙하 전문가였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겁니까?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린 얼음을 부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면서 항해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우린 탐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왔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독점하려 했고 우린 공유하려 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죠.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북극은 더 시험했습니다. 사흘 후였죠. 기압이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말이죠. 1020 헥토파스칼에서 980으로 떨어졌습니다. 폭풍의 신호였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초속 15m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졌어요. 70m, 25m, 30m. 파도가 일었습니다. 4m 높이였죠. 배가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흔들렸죠. 멀미가 났습니다. 아니, 공포가 났어요. 선장이 명령했죠. 전원선실로 대피, 갑판 출입 금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불빛이었어요. 폭풍은 예고 없이 왔습니다. 마치 인간의 오만을 꾸짖듯 말이죠. 위성 통신이 끊겼습니다. 완전히 말이죠. 외부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우리는 홀로였어요. 북극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날 북극이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저는 선실 창문으로 밖을 봤죠. 얼음과 바다가 뒤섞였습니다. 하얀색과 검은색이 소용돌이쳤어요. 자연의 분노였죠. 나는 다시 과학자가 아닌 인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폭풍은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파도가 배를 때렸죠. 콩쾅콩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체가 삐걱거렸어요.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창문으로 보이는 건 검은 바다와 하얀 얼음뿐이었습니다. 북극의 바람은 칼이었고 파도는 망치였죠. 위성 통신이 끊겼습니다. 72시간째였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됐죠. 구조 요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였어요. 살아남는 건 우리 몫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갑판에 나가려 했죠. 데이터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장비가 파손되면 모든 게 물거품이니까요. 하지만 위험했어요. 파도에 휩쓸리면 끝입니다. 그때였죠. 선장 박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데이터는 남겨도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과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멈춰 섰어요. 선장이 계속 말했죠. 데이터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뿐입니다. 아무도 갑판에 나가지 마십시오.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인간성과 과학의 균형이었어요. 러시아에선 본 적 없는 장면이었죠. 러시아는 데이터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폭풍은 계속됐습니다. 파도는 더 높아졌죠. 5m를 넘었습니다. 배가 기울었어요. 30도까지 기울었습니다. 물건들이 쏟아졌죠. 책상이 넘어갔습니다. 의자가 굴렀어요. 그런데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 위기가 왔죠. 주 엔진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과부하였어요. 냉각 시스템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0도의 바람이 엔진실을 얼렸죠. 기관장이 보고했어요. 선장님,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입니다. 정지해야 합니다. 선장이 물었죠. 정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류합니다. 얼음에 갇힐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선장이 결정했죠. 엔진 보호 장치를 가동하십시오. 자동 복구 시스템을 믿습니다. 한국산 기술이었습니다. 극한 환경용 엔진 보호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실전에선 처음 쓰는 거였어요. 실험실에서만 테스트했던 겁니다. 작동했습니까? 작동했습니다. 엔진 보호 장치가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했어요. 냉각수가 순환했습니다. 경고등이 꺼졌죠. 엔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얼음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설득했죠. 셋째 날 아침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파도가 낮아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죠. 구름이 걷혔습니다. 햇빛이 보였어요.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연구원들이 갑판으로 나갔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80%가 멀쩡했습니다. 한국산 빙해 탐사 장비였죠. 예상보다 강한 내구성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이 외쳤어요. 이 장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데이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장 메모리에 자동 백업이 돼 있었어요. 72시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생존의 증거였죠. 위성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신호가 잡혔어요. 외부와 연결됐죠. 첫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라온호, 응답하십시오. 아라온호, 응답하십시오. 선장이 대답했어요. 여기는 아라온호입니다. 전원 무사합니다. 환호가 터졌습니다. 갑판에서, 조타실에서, 연구실에서 환호가 울렸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더 놀라웠어요. 폭풍 속에서도 측정이 계속됐던 겁니다. 자동 시스템이 작동했던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발견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안전 구간이었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항로가 보였어요. 얼음이 갈라지면서 열린 수로였습니다. 폭 500m, 길이 120km였죠.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날의 폭풍은 항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보여줬죠. 데이터는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생명체처럼 말이죠. 한국 정부에 보고가 들어갔어요.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 뉴스였죠. 한국 폭풍을 이겨낸 유일한 항로 실증팀. 북극에서 살아남은 아라오노. 한국 기술, 극한 환경 견뎌냈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비난은 사라지고 존경이 남았죠. 저는 갑판에 섰습니다. 북극의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얼음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들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강철보다 단단했고 그들의 신념은 바다보다 깊었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단어를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더 큰 폭풍이 왔습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 실증 결과를 발표했죠. 유엔 해양위원회였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안전 항로 구간, 운항 비용 절감 효과, 환경 영향 평가까지 모든 걸 발표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러시아가 움직였어요. 외무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북극 내 타국 항로를 침범했다. 공식 경고였죠. 강경한 톤이었습니다. 러시아 주권 수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다.
그들은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두려웠죠. 저는 그 성명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국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조국의 목소리가 아니라 탐욕의 메아리였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극지 실크로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러시아와 공동 항해를 추진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서버가 공격받았어요. 해킹 시도였습니다. 3일 동안 4,000번 넘게 접속 시도가 있었죠. 어디서 왔습니까? 추적 결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빼앗으려 했지만 의미는 복제할 수 없었죠. 한국 정부가 대응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했어요. 데이터를 이중 암호화했죠. 그리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의 결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당했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엔 해양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3월 15일이었습니다. 각국 대표가 모였어요.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에 요청합니다. 북극 항로 데이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주십시오. 압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중반 여성이었어요. 외교부 차관이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항로는 인류의 자산입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땀의 결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5차사고 99억 원을 투자했고 72시간의 폭풍을 견뎠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짜가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녀가 계속했죠. 우리는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안전항로 기본 정보는 모두와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상세 데이터는 협력국가만 공유합니다. 이건 자국 이익이 아니라 자존의 문제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였죠.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감탄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표가 일어섰죠. 한국의 주장은 이기적입니다. 북극은 모두의 것입니다. 중국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는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불투명한 나라들이 투명성을 외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드루긴 박사님,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를 불렀습니다. 국제청문회였죠. 전문가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국의 대표가 저를 쳐다봤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인이지만 한국의 항로가 진실임을 증언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저는 25년간 북극을 연구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과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게임을 했죠. 데이터를 조작했고 보고서를 폐기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소리쳤어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증거를 제시했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러시아 북극연구소 내부 문서입니다. 군사기지 재가동 계획이죠. 2018년 자료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12개의 붉은 점이 보였어요. 군사기지 위치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저는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독점하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차이가 보입니까? 그들은 데이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의장은 차가웠지만 내 가슴은 뜨거웠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저를 찍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명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자였죠. 일주일 후 유엔 결의안이 나왔어요. 북극 항로를 국제공유 수역으로 인정한다. 한국의 실증 항로를 기준점으로 채택한다.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얼음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되었죠. 얼음이 녹아 길이 되듯 진실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지 3일 후였습니다. 북극에 러시아 함정이 나타났어요. 이척이었습니다. 구축함이었죠. 북위 75도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실증 구간이었어요. 세계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얼음 위에 전선이 열렸죠. 위성이 포착했어요. 붉은 점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점이 한국 연구선이었죠.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어요. 20km, 15km, 10km.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북극에서 한러 대치 상황. BBC도 속보를 띄웠죠. 새로운 냉전의 시작인가? 바다는 총보다 넓고 진실보다 좁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대통령 주재였죠.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해군을 파견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어요. 그럼 전쟁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물었죠. 다른 방법이 뭡니까? 투명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세계가 지켜보게 만드는 거죠. 대담한 전략이었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여줬죠. 다음 날 한국 정부가 발표했어요. 북극 항로 실시간 공개 시스템이었습니다. 웹사이트를 열었죠.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라운호의 위치, 러시아 함정의 위치, 얼음 상태, 기상 정보까지 모든 게 공개됐어요.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위성 경보 체계도 가동했죠. 러시아 함정이 5km 안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 알람은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유엔과 전 세계 언론에도 동시에 전송됐어요.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데이터를 들었죠. 러시아 함정이 3km까지 접근했어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켜봤죠. 그런데 아라우노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어요. 연구를 계속했죠.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얼음을 관찰했어요. 침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러시아 함정에서 무전이 왔어요. 한국 선박, 즉시 퇴거하라. 박현수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국제 수역입니다. 유엔 결의안에 따라 연구 중입니다. 최후 경고다.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 선장이 말했죠. 우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단지 과학 장비만 있습니다. 원하시면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 공개 중입니다. 러시아 함정이 침묵했어요. 그 순간 국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트위터가 난리였죠. 러시아는 무장 함정으로 과학자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러시아는 무엇을 숨기나?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함정을 철수시켜라. 미국 대통령도 트윗을 올렸죠. 과학을 위협하는 건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유럽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러시아 함정 철수를 촉구한다. 한 나라의 투명함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48시간 후 러시아 함정이 움직였어요. 후진이었습니다. 천천히 멀어졌죠. 10km, 20km, 30km,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총성 한 번 없이 한 나라가 전장을 이겼죠. 그날 바다 위엔 오직 바람만이 남았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새로운 제안을 발표했어요. 북극 항로 공동이용 연합이었습니다. 22개국의 참여를 요청했죠. 조건이 있었어요. 투명성과 평화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주일 만에 22개국이 서명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동남아 국가들도 참여했죠. 남미에서도 2개국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바다를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항해합니다. 그 말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저는 핀란드 헬싱키 작은 아파트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화면 속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조국은 힘으로 북극을 지배하려 했고 한국은 신뢰로 북극을 지배했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는 전쟁의 함성이 아니라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명했죠. 나는 25년간 데이터로 진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나를 찾았어요. 북극의 바다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인간의 의지가 불타고 있었죠. 나는 이제 망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였어요.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힘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새겨지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6월 아시아 북극 협력체가 창설됐어요. 32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초대 의장국은 대한민국이었죠. 얼음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국제협약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세계의 규칙이 되었죠. 저는 그 창립식에 초대받았어요. 서울 코엑스였습니다. 32개국 국기가 걸려 있었죠. 태극기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우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32개국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바꿨어요. 부산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허브로 지정됐죠. 세계 해운 연결성 지수가 4위에서 2위로 올랐어요. 컨테이너 물동량이 30% 증가했습니다.
부산항을 방문했어요.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보였죠. 크레인의 불빛, 선박의 불빛,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어요. 부산은 더 이상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관문이었죠. 부산의 밤하늘엔 더 이상 별이 없었습니다. 대신 북극까지 이어진 불빛이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극지 장비였죠. 빙의 데이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유럽이 샀어요. 남미도 샀습니다. 한때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기준을 수출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쉐빙선 기술을 도입했어요. 캐나다가 빙의 관측 시스템을 구매했죠. 그들은 얼음을 녹인 게 아니라 세상을 녹였어요. 2027년 3월 초대장이 왔습니다. 북극항로 완전 개통식이었죠. 부산항 출발,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착이었습니다. 상업운항 첫 항해였어요. 저는 그 배에 탔습니다. 한국 해운사 선박이었죠.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1만 톤급이었어요. 갑판에 섰습니다. 박현수 선장도 있었어요. 이제는 북극항로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선장님 축하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함께였죠. 김민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교수가 됐죠. 서울대 극지연구소 책임 교수였어요. 박사님 다시 뵙게 돼 영광입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보다 따뜻했어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백고동이 울렸죠. 뭉! 긴 소리였습니다. 부산항을 떠났어요. 동해를 지나 오호츠크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으로 들어갔죠. 2년 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어요. 항로가 확립됐죠. 위성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안내했습니다. 15일이 걸렸습니다. 기존 수에즈 경로는 30일이었죠. 절반이었습니다. 로테르담 항에 도착했어요. 유럽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기자들이 외쳤어요.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대표가 연설했죠. 한국이 연길로 유럽과 아시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로테르담 항구가 보였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죠. The ice remembers Korea. 얼음은 한국을 기억한다. 저는 평생 얼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얼음이 아니라 인간을 배웠어요. 한국은 북극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고 설득했고 변화시켰죠. 그들의 5,499억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얼음 위의 주권 선언이었어요. 나는 이제 망명자가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였죠.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얼음이 녹아도 그들의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힘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새겨지죠. 바다는 기억합니다. 누가 첫 항로를 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